1장 부의 미래 어디로 향하는가? 부의 미래 이것에 주목하라.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된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영화대교. 아침엔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의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영화대교 자이언티.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된다. 자이언티의 노래를 부르며 영화대교를 걷는다. 다리 너머 금빛 반짝이는 63빌딩을 바라본다. 저 63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가까운 미래에 이 질문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63빌딩의 주인이 나, 당신, 수천 명의 한국인 또는 수천만 명의 각국 시민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고? 63빌딩의 자산가치가 한 개 몇백원, 몇천원짜리 소액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되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될 것이기 때문이다. 63빌딩 디지털 토큰 이름이 63 토큰이라고 해보자. 누구나 소액으로 63 토큰을 구매하고 구매한 만큼 건물 가치에 대한 지분과 수익권을 가진다. 63빌딩 내 매장과 사무실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토큰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도 있다. 플랫폼의 토큰 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밤낮에 상관없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 가치 있는 재산, 즉 자산은 무엇이든지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돈을 토큰으로 만들 것이라면 부동산 슈퍼카와 크루즈선 기업도 그 가치를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디지털 토큰화, 토큰이젤레이션이라고 한다. 토큰화의 대상은 예술작품, 개인정보, 저작권, 지적재산권, 탄소 배출권 등으로 계속 넓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사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물의 권리인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등이 디지털 토큰으로 잘게 쪼개져 유동될 것이다. 2016년에서 2017년 암호화폐 전성시대가 ICO가 성행했다. 이때 출연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가운데에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데도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 손해를 끼친 프로젝트가 많았다. 그러나 나중에 각국 금융당국은 IOC를 투기적 광풍으로 보아 규제하는 정책을 주고 썼고 ICO 유행은 가라앉았다. 대신 STO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프링 곧 증권 토큰 발행이란 뜻이다. ICO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미래 사업성 전망을 근거로 토큰 발행했던 것과는 달리 STO는 실물 자산의 가치에 근거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TO 시장이 2022년 5조 달러 규모를 성장한다는 아주 낙관적인 예측부터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전망은 다양하다. 하지만 꿈에 기대어 투자를 모은 ICO에 비해 실제 만지고 볼 수 있는 자산에 기대어 투자하는 STO의 분명히 커진다는 성장 잠재력이 있다. STO의 스토 오프링. 특히 주목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이다.
이미 부동산을 복수 투자자가 지금 조성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리츠가 있다.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은 자산의 지분을 분할 거래한다는 점에서 리츠와 비슷하다.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은 자산의 지분을 분할 거래한다는 점에서 리츠와 비슷하다. 그러나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면 리츠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 비용 면에서도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유지하고 관리 운영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플랫폼에서 중개자의 역할이 최소화되므로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리츠에게서 중개자가 거래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지만 STO에서는 전 과정이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된다. 한편 리츠도 해외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거래 범위에 제약이 있다. 반면 디지털 토큰 방식으로 국경이 없이 또 시간 제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물 세계의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되면 글로벌 차원의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난다. 자산의 상시적 경매 시장이 열린다. 그동안 자산거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고액 자산들이 디지털 토큰이 되어 작은 조각으로 유동화되면 큰 자본금 없는 사람들도 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산거래의 상시적인 경매시장도 도입이 될 수 있다. 상시적인 경매시장 아이디어는 에릭 포진의 글렌 웨일이 레디컬 마켓에서 제안한 것이다. 포진과 웨일은 자산의 독점이 혁신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이유라고 진단하고 자산의 상시적 경매시장이 문제 해결책이 되리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에 따르면 우선 자산을 소유한 개인은 본인 재산을 직접 평가하여 그 가치를 공개하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그가 자기 재산 가치를 일부러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한다면 상시적인 경매시장에서 언제든 그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자산 소유권이 넘어간다. 모든 빌딩, 사업체, 공장, 산비탈 곳곳의 땅 모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시세 이상을 지불하는 누구나 그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자 경매는 자동차 같은 사유재산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 예를 들어 공장 공해물질 배출 허용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매 제도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얼마를 입찰할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실행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명백하게 예상되는 혼란들,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이미 팔린 상황과 같은 관련법이 있어서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려는 동기가 적절히 작동하고 사생활 보호 같은 가치들도 잘 보호된다고 치자. 경매 수익 전부는 알래스카와 노르웨이의 석유 판매 수익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사회적 배당금의 형태로 고르게화하는 데거나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고 해보자. 레디컬 마켓. 이 방식이 적용되면 자산의 소유권자들이 담합하여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지대를 독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사적 소유권을 기껏해야 부분적 소유와 다름없게 되어 자산은 사실상 사회의 공동소유가 된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을 사용할 권리만은 끊임없이 경매에 붙여질 것이다. 자산의 독립적
소유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사라지고 경매제도의 수익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급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포즈너와 웨일의 제안마저도 고액자산의 경매를 참여할 초기 자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디지털 자산 혁명의 핵심 내용인 자산 토큰화는 레디컬 마켓이 내놓은 제안의 더욱 급진적인 실현이라고 하겠다. 고액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절개 쪼개져 상시적 경매 상태에 놓이면 자산은 더 이상 소유, 부유층의 독립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다수 대중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사용하는 대상이 된다. 값비싼 자산이 소수의 사치 목적이 아니라 다수 공동 목적에 따라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의 비싼 땅이 부자들의 소유라면 거기에 초호화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지만 그 땅을 토큰화하여 도시 중산층이 공동 소유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소수만 거주하는 호화주택을 짓기보다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학교, 병원, 공연장 등 생산적 시설을 건축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혁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길을 제시해준다. 데이터 거래 시장이 온다. 데이터 거래 시장이 온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그동안 필요했으나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 새로 등장한다. 상시적 데이터 거래 시장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 축적해왔다. 이들 기업들이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을 강화시키고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적용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면 아예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거부권을 빼앗긴 채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거래 시장이 온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 축적해왔다. 이들 기업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을 강화시키고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적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면 아예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거부권을 빼앗긴 채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아무 보상 없이 임의로 수집해온 데이터를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데이터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공지능,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고 학습되므로 여기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제조 현장의 생산 노동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이다. 데이터 노동.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고 학습되므로 여기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제조 현장의 생산 노동과 다를 바 없다. 데이터 생산자, 주권. 따라서 데이터 공급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며 또 데이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 질 좋은 데이터가 증가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출물도 증대하리라 한다. 또한 기업이 불공정하게 차지한 데이터 소득 일부가 데이터 제공자인 시민들에게 이전되면서 불평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도 한다. 데이터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이 데이터의 소유권자임을 명확히 확장해야 한다.
데이터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이 데이터의 소유권자임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과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하에 자기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들과 거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관들과 거래하여 정당한 보상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거래를 플랫폼 간단히 말해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출물도 증대하리라 한다. 또한 기업이 불공정하게 차지한 데이터 소득 일부가 데이터 제공자인 시민들에게 이전되면서 불평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부가치사슬에 주목하라. 부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 길목에서 핵심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부 기회를 잡는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산시장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연쇄적인 흐름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에 집중해야 한다. 가치사슬의 핵심 거래를 선점하고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공급하는 주체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새로운 주도자가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평가 작업이다. 디지털 자산 가치를 감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자산의 신탁 및 토큰 발행이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디출하는 것, 즉 거래 가능한 암호 토큰을 지원하는 일이다. 셋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토큰 거래소 구축이다. 다양한 디지털 토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원화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크게 이 세 가지가 디지털 자산의 시장의 핵심 가치사슬이 될 것이고 각각의 사슬에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 것이다. 디지털 토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원화,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가치 평가를 관련해서 고객을 대신에 자산백서를 검토하고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한다. 자산 신탁과 토큰 발행에서는 토큰 마케팅과 크라우드 토큰 펀딩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토큰 거래에서는 신뢰할 만한 토큰 거래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서비스 친화적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도 나올 것이다. 이미 JP모건이나 IBM 등 내노라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가치 사슬의 핵심을 장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미래의 부가 묻힌 이 가치 사슬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한편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 특히 규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적절한 규제는 경쟁하는 시장 주체들을 사기와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또한 글로벌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징상 국제 차원의 규제 환경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제 차원의 중요한 규제로 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자금 세탁 방지 협약, 디지털 개인정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유럽 개인정보 규정 GDPR 등이 있다. 최근 글로벌 규제의 특징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 즉 암호자산 혹은 가상자산으로 보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기존 법,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토큰 경제를 마냥 억누르는 것은 시대의 흐름상 불가능하니 정교하게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가이드라인은 회피해서도 안되고 회피할 수도 없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준수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블록체인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관광물류 공공안전지역 화폐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관광, 물류, 공공, 안전, 지역화폐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내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이 어떻게 작동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들이 성공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16년에서 2017년 암호화폐 붐은 다가오는 시대의 전주곡이었다. 조용히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혁명이야말로 미래 경제의 본편이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와 대기업, 스타트업 들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자산시장의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여기에서 누가 앞설 것인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리더 자리를 우리도 넘볼 수 있을까?